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한 한겨레 21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건진법사 게이트 얘기부터 네. 해보죠. 어제 JTBC에서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일단 이 건진 전성배 씨 측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통일교 측에서 준 선물을 내가 다 잊어버렸다,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모르쇠로 일관을 하다가 네. 이제 수사기관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뭐 이런 태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김건희 씨의 비서가 이 샤넬백을 웃돈을 내고 다른 디자인의 샤넬백으로 바꿔갔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죠. 뭐 선물 받은 사람한테는 의사도 묻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네. 웃돈 얹어서 바꿔갔다. 저도 뭐 뇌물 관련된 사건을 취재도 해봤지만 네. 받은 뇌물을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는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뭐 배달 사고는 들어봤어도 또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애초에는 뭐 이게 샤넬백이 한 개냐, 두 개냐, 뭐 네.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총국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량이 특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과정들이다 보니까 이 전성배 씨 건진법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안 하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김건희 씨는 지금 이제 소환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길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가방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인 두 거죠. 개예요? 네네. 먼저 받은 거는 웃돈 그게 주어서, 100만 원인가요? 네네. 주고 바꿨고. 네, 더 좋은 네. 걸로 바꿔갖고 네. 그 다음에 또 받은 거를 네. 또 웃돈을 얹어가지고 또 바꿔갔다. 네, 그게 뭐 총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추가 웃돈을 내고 네. 가방을 바꿨다라는 건데. 그 받은 사람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취향이 반영이 돼야 웃돈을 얹고 바꿔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김건희 씨가 몰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정황인 거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내가 주려고 했던 게 그거 아닌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바꿨다는 얘기면 또 성립이 되겠지만. 그렇죠. 그 정반대면. 반대의 상황인 거죠. 근데 선물 받는 사람은 전혀 몰랐다. 네. 이해가 잘 안 네. 되는 상식에 네. 비춰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안 되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도 지금 소재가 묘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물건들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영상에서도 봤지만 물건 같은 거 봤는데 되게 스스럼이 없어요. 그냥 주변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고위공직자나 이런 자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물건을 받으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이제 말하자면 기본적인 자기 윤리나 공적인 감각이 작동을 하는데 대통령 당선 직후거든요. 지금 이 물건들이 건너간 시점이. 네.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인데 그러면 대통령 당선되고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보통 일반적인 감각의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부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조심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당선자 신분인데 그렇죠. 한창 지금 인수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때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은 사실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이러면 두 가지겠죠.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당시에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아서 기억이 안 나거나 이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건진 전성배라는 사람은 잃어버렸다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네. 그 가방을 준 사실 자체는 지금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네. 근데 후에 지금 이제 이게 증언이 나오고 언론 보도로 확인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체 그림을 아직 그리기에는 검찰은 알겠죠. 알겠죠, 당연히. 예. 근데 아무래도 취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고요. 근데 이 건진하고 김건희 씨하고 뭐 문자를 주고받은 게 공개가 됐습니까? 네, 그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 주고받은 시점이 2022년 3월과 5월 사이입니다. 예. 시기를 더듬어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인수위가 꾸려지고 뭐 대통령실에 그렇죠. 누가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던 시점인데 이때 이제 주로 건진법사가 문자를 보내고 김건희 씨가 답변을 하는 상황으로 이제 문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청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건진이.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윤핵관한테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 그래서 이때 윤한홍에게도 연락을 했다는 거, 윤한홍 의원에게도 연락을 했다는 거고 건진의 요구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명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네. 지금 1명만 됐다. 네. 2명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통상적으로 야, 내 자리가 한 3개 정도는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최소한 요구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안 해주냐. 그 1명만 되고 2명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톤을 보면 청탁이 아니라 뭔가 내 몫을 달라. 이거를 요구하는 모양새처럼 이제 보이거든요.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난 대통령 영부인한테 내 몫이 3명이니까 3명 지금 빨리 넣어달라 이렇게 누가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답의 구조로 보면 애초에 김건희 씨는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윤핵관 측에서 내 사람을 지금 쓰지 말라고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그 문자를 수신하는 사람은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미 이제 김건희 지금 밝혀진 내용이 이 문자만 있는 거지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 사이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더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김건희 씨의 반응이 없었어요? 김건희 씨는 뭐 예를 들어서 들어줄게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김건희 씨는 곧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중의적인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제가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취재나 이런 걸 하면 김건희 씨는 전화 통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로는 아주 이제 뭐 말하자면 좀 약간 사무적인 내용들을 주로 그러니까 자기가 보내는 문자는 그러니까 문자로 길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 스타일에서 곧 연락을 드리겠다라는 건 내가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접수가 됐고 내가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 전화를 드릴게요. 라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를 해서 곧 연락 이제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곧 연락을 드리라고 하겠다. 그것도 그러면은 뭔가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취재가 안 돼요. 네, 거기까지는 지금 안 나온 내용이고 지금 아마 검찰은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압수를 해놓은 상태일 텐데 왜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건진 측은 뭐라고 또 이번엔 얘기합니까? 김건희의 번호로 연락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김건희 측과 연락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의 번호로 알려진 번호가 실제로는 김건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고 그 사람과 연락을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건진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가 알려진 거지만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건진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면 확인을 했겠죠. 근데 확인을 어느 수준까지 했는지는 지금 또 역시 확인을 한 건지 아니면 했는데 안 알려진 건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알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뭐 이른바 이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폰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일종의 공용폰처럼 사용하는 그 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 뭐 김건희 씨도 폰을 하나만 쓰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개의 폰을 썼고 뭐 대통령이 된 후에는 비아폰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 게이트 때 보면 그 폭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통령하고 영부인 휴대전화 다 바꿨다 그랬잖아요. 오래된 번호 사적으로 쓴 휴대전화 폐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번호도 안 쓰고. 그거 계속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그 휴대전화를 썼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된 번호가 많이 알려졌던 그 번호의 휴대전화를 썼던 것 같고 건진이 이제 지금 말하는 취지는 김건희랑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측과 대화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규명이 돼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가방도 비서랑 웃돈 주고 왔다 갔다 하고 문자도 주고받을 때 측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가 맞는 얘기인지 참 헷갈리는데요. 그럼 현재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라는 게 뇌물 사건이라고 하면 뇌물을 준 사람은 증언이 오락가락하고 근데 뇌물을 준 사실은 확인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수는 뇌물을 받은 사람을 불러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수사가 이제 말하자면 완결성 있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수사는 안 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를 아직 못 불러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니 그 검찰이 출석 요구하니까 대선 기간 중에 내가 출석을 하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출석을 안 한 건데 그럼 지금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르면 되는데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윤석열 부부의 입장은 지금 경찰 출석을 오늘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거부했잖아요. 본인들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법률적인 쟁점들이 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네.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 내가 판단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나는 출석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출석 요구서를 보면 이게 지금 경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들이 제기하고 있는 법률 위반 의혹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불출석 이유로 사유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네. 이런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본인이 물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네. 지금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나한테 혐의가 적용된 거 그게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니 나는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피의자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인데 보통 일반적인 피해자가 이런 식의 답변을 내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죠. 그래? 그럼 와서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수사기관도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지금 인내심, 예우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수사가 진척이 안 된다 여전히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원래 나와라 네. 이렇게 해서 2차 출석 요구 기일이 내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안 나간다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3차 출석 요구 또 들어가는 겁니까? 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 부부라는 네. 이런 말하자면 이제 공적 지위가 있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 출석 요구서까지 보내고 네. 그거에 불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네, 뭐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방어권을 잘 보장받는 피의자인 것만은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돼버렸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특검법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고요? 그 네. 국무회 뭐 난상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들이 재밌더라고요. 네.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네. 첫 번째는 와 대통령이 바뀌니까 국무회의에서 토론도 한다. 이 반응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한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일을 하는 거구나. 그걸 몰랐네. 뭐 이런 아니, 이제 저는 말하자면. 인상 깊었던 게 네. 자 국무위원들 이 특검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냥 할 말이 있어도 꾹 참고 아닙니다. 그리고 말 안 할 것 같은데 말을 다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말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실제 말씀하신 대로 국무위원들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게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상당수의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 다음 국무회의 때 처리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서구 그 법무부 차관은 네. 일부 기소가 됐고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게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게 이제 외환유치죄가 특검법에 포함된 건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상우 그 국토부 장관도 한쪽을 배제한 채 이제 특검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대쪽에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이 드러났는데 네. 이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회의에서도 그런 이제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제 과단성 있고 뭐 이런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회의 때 굉장히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굉장히 오래 다 듣고 예.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생각을 네. 해보면 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면 자기가 막 지휘도 뭐 지휘권이 예.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뭐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않게 하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삼권 분립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많은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사실상 국회의 입법 기능이라든지 입법부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가 올라온 법안인데 그렇게 해서 통과된 법안인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대를 했던 그다음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국무위원 중에 상당수가 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자 신문을 보면 보수 언론들도 이 국무회의 풍경을 굉장히
따뜻하게 기사를 예, 쓰고 있어요. 이게 따뜻해요?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는 안 따뜻해 저는 보이는데. 아까 말한 그 댓글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가 워낙 형편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뭔가 달라졌구나. 이런 정도의 논의라도 오고, 그러니까 이 특검법에 뭐 보수 언론들 다 반대하는 입장일 텐데,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광경이 연출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는 행간에서 어떤 좀 따뜻한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진즉의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부 시절에 국무회의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많이 지적을 좀 해주지. 그렇죠, 그 부분이죠. 예. 그때는 얘기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새로 정권 바뀌어가지고 국무회의 때 막 토론하니까 참 좋은 풍경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네요. 네. 그나저나 특검은 언제 임명이 되는 겁니까? 아직 뭐 인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하마평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전직 이제 지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말하자면 라인이라고 불리는 검사가 아닌 검사들 중심으로 투스통이라고 불리는. 네네. 예.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마지막에 가봐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 구체적인 인물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이게 추천권을 이제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조국혁신당이 이제 늦어도 이번 주말 정도에는 추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민주당도 대략 그 리스트업을 하고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름들이 나오는 지검장 출신 인사들은 있는데 뭐 딱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동시에 3명의 특검을 임명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내란 특검에 하마평을 오르는 사람이 막상 뭐 김건희 특검을 맡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러네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넓게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 주 초쯤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을 거고. 네. 5월 중으로 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간 이제 특검이 이제 말하자면 스텝을 밟아야 되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사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최대 뭐 140일, 160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빨리 출범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 일각에서도 적폐 수사를 한 번에 대한 이제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수사를 속도를 내야 된다. 초반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어쨌든 이런 이제 의견들이 주로 나오고 있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이게 5월이라고 얘기했는데 6월인데 6월이죠. 네. 이 시간이 6개월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가지고 네. 자꾸 머리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6월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의원 아들 특혜 채용 문제 네. 이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MBC 보도로 지금 녹취 내용이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그 당시 2016년 7월입니다. 네.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한 이 녹음 파일이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제 왜 우리 아들이 떨어지는 거냐, 야당 의원이라서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이 전 실장이 올해 안에 처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이 과정을 보면 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2014년도 국정원 신입 공채에서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신원조사에서 탈락했어요. 그건 드문 일인데. 네, 굉장히 드문 일이죠. 예. 그다음에 2015년 공채에서는 면접 전형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필기는 일단 붙었고. 네, 2016년 공채에서는 필기 전형에서 탈락을 했는데, 예. 이후에 이 실장과 이제 이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통화를 한 이후에 경력 공채에서 이제 합격을 한 것으로 지금 취업 과정은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보통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원에 내 자녀가 지원을 했어요. 물론 연속으로 3차례 떨어진 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왜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병기 의원의 이력과도 겹치는데요. 네. 김병기 의원이 사실 국정원에서 굉장히 공채 출신이고, 네. 국정원에서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처장까지 역임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라든지 문재인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네, 노무현 정부. 그 대통령실 근무를 했었죠. 뭐 이런 이력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해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아마 제 정확한 기억 2014년 말 아니면 2015년 초쯤 될 텐데,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본인 해직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도 제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 시기랑 아. 이 아들의 취업 시기가 정확하게 겹치는 겁니다. 그럼 일종의 야권 인사의 자녀에 대한 불이익을 준 것이다? 뭐 그렇게 김병기 의원 측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2014년 공채가 남편이 말하자면 전 정권 인사로 낙인 찍혀서 네. 이제 해직 위기에 있을 때 네. 이미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신원조사에서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신원조사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 이제 말하자면 취업을 준비했던 사람이 특별히 무슨 문제가 되는 신원이 있지는 않을 거고, 네. 그러면 이 신원조사라는 건 결국엔 가족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을 거고, 사실 그 부분에서 이게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야당 인사로 찍히면서 국정원에서 나가는 과정, 네. 이 과정과 이제 겹쳐 있고, 그 2015년부터는 김병기 의원이 대표적인 국정원 개혁론자로 언론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일을 하기 시작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우리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하는 정치인의 아들이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김병기 의원 측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김병기 의원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이미 보면 이전에 제기됐던 네. 의혹이었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이미 제기가 됐었던 네. 뭐 저희 신문에서 제기했었던 의혹인데 네. 김병기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과 25년에 걸쳐 두 차례나 그 부분에 대한 내부 감찰과 감사가 진행이 됐고 예. 감사원 역시 정식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는 의혹은 그거예요? 이미 이제 사안 자체에 대한 뭐 조사든 다 했다. 근데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뭔가 좀 찜찜함이라 그래야 되나요?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거잖아요. 아무리 내 남편이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다 하더라도 국정원 기조실장이면은 진짜 막강한 그렇죠. 힘을 갖고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 아들 왜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이 어떤 그러니까 상식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김병기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내 아들이 피해자였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기관이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네. 2016년도면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만들어서 특정인들 배제하고 정부기관이랑 극우단체들 매칭시켜주고 뭐 이런 역할을 주로 했던 거고 이현수 전 기조실장도 사실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예. 그런 이제 활동들에 예. 근데 그 당시 국정원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아들이 피해자였던 거다 이렇게 이제 김병기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김병기 의원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어떤 억울함 이거에 앞서 그 행위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행위냐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네. 떨어졌다라고 해서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면 한 넘버 3 정도 되는데 네. 이 넘버 3한테 전화해서 그런 식으로 항의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말하자면 채용 응시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이 사실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그래서 본인은 지금 수사 의뢰를 하겠다. 내가 그때 진실을 안 밝힌 거다. 후배를 다칠까봐 아들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말하자면 곡절이 있었는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채용을 주도했던 사람들, 채용을 막았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 직원으로 채용은 된 거죠? 네, 채용이 됐고 네. 후에 제가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찾아보니까 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블랙요원? 뭐 이런 블랙요원이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분쟁적이나 이런 데 투입이 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위험한 네. 일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국정원에서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그 채용된 이후에 업무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뭐 보이더라고요. 참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닌 건지 네. 좀 헷갈리긴 한데요. 앞으로 뭐 이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네. 수사하고 난 다음에 결론 나오면은 알겠네요. 네. 진짜 특혜 채용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 추격자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